우리가 대학원에서 지도를 할 때요, 교수들이 지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많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걸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볼 때 아무거나 주제만 보고 제목만 보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제목은 이런데 내용은 엄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요, 해외 논문들은요, 지금 우리는 보통 제목을 정할 때 양적 연구 그러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대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는 A와 B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양적 연구 제목들은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적 연구는 보통 뭐뭐에 관한 탐색, 뭐뭐에 관한 고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적 연구. 그런데 요즘 해외 논문은요,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논문이 얘기하는 함의를 제목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성의 젠더, 스포츠에서의 젠더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연구였어요. 뭐 여성의 여성성이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놓고 제목은 여성성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양적 연구인데 질적 연구 같은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목만 봐서는 내가 찾으려는 연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연구 문제를 찾고자 한다면 무조건 논문을 봐야 됩니다. 논문을 봐야 된다. 책은요 2차 자료, 1차 자료와 2차 자료, 2차 자료는 이미 완성된 지식을, 이미 발견된 지식을 완성된 형태의 보편적 정보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차 자료 논문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다양한 지식들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2차 자료인 서적은 발견을 넘어서 이제 완성된 지식, 누구나 알아도 전혀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지식들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발견입니다. 분명하게도 발견이다.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려고 아니면 이미 있던 이론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업그레이드도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B가 아니고 C도 A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럼 새로운 발견이죠. 그래서 그런 발견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처럼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지만 C에도 영향이 있지 않아 라고 나는 A가 C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는 무조건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업데이트하는 수준의 발견입니다. 그러려면 2차 자료를 봐야겠습니까? 1차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책이 아닌 논문을 봐야죠.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응급처치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맨 처음에 내 전공과 관련된 기본 지식은 교재, 책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거나 업데이트될 이론들을 발견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논문을 봐야 됩니다. 왜? 모든 학자들이, 모든 연구자가 한 논문이나 저도 예를 들자면 제 이름으로 검색되는 논문들이 약 한 70편, 80편 정도 됩니다. 그 정책 보고서가 한 40편 넘으니까 10년 동안 한 100여 개 이상의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 내에서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발견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논문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분명히 내가 모든 연구를 할 수 없으니 주제를 정하고 연구 문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해서 제한을 딱 걸어둬요. 제한을. 이거 이상은 난 연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빈틈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연구자들은 그 빈틈만 연구를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요만큼의 지식을 채워놨으니
이 사람이 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한 지식을 내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연구 주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연구를 하려면 내가 새로운 주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봐야지만 내 연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절차에서 가장 앞부분인 연구 문제는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을 먼저 답으로 드리자면 연구 문제를 도저히 여러 논문들을 최근 나온 5년, 10년치를 봤는데 난 뭘 연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도저히 난 모르겠다. 뭘 해야 되는지. 그럴 때 하는 방법은요. 학술지 절차, 연구 논문을 쓰는 절차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 재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언. 논문에서 재언이라는 단계는 내가 결과와 결론을 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해서 다음 후속 연구할 사람한테 내가 요거까지밖에 못했으니 너희들이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한 부분이 모든 연구의 재언입니다. 만약에 학술지 연구나 학위 논문 논문의 마지막 재언에 다음 사람은 이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 써있으면 그 사람은 논문을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분명하게도 모든 연구방법론 책에서는 재언은 후속 연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후속 연구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그래서 재언은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써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반드시 내가 하지 못한 다음 연구에 대한 힌트를 줬다고요. 그러면 그 재언들만 골라봐도 이 사람 요거 했는데 나랑 비슷한 주제인데 나 요런 거 하고 싶은데 이 사람 먼저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논문을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 재언에 뭐가 써있지를 보면 이 사람이 못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유사한 주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한 재언을 찾으면 아직 안 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힌트를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만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논문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수업마다 뭐 논문 비평해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리스 들어가고 아니면 키스 들어가고 DBPR 들어가서 하시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AI가 좋아져서 AI가 너무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안 믿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을 진실만 학습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가짜뉴스도 학습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것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GPT 같은 AI는요 거짓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대신에 AI의 기술을 이용해서 예전의 검색 서비스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 플랫폼은 검색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시되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니 예전보다 편해지셨어요. 뭐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자, 학술 연구 이 리스 흔하게 학위 논문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학위 논문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당연히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학위 논문은 공짜.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공부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DBPR나 키스는 또 도서관을 통해서 전자자료 그 페이지 들어가서 DBPR 클릭하고 키스 클릭하고 뭐 스콜라라는 한국어 논문 사이트가 논문 검색 사이트 있어요. 스콜라라던가 뭐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건데 뭐 그런 거 클릭하면 학술지 논문은 리스로 들어가시면 유료 결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장, 20장짜리 학술지 연구는 반드시 학교 로그인, 도서관 로그인 통해서 DBPR, 키스를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찾아서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그 3개의 논문을 다 그 PDF 파일로 드렸듯이 일일이 그걸 다 찾아서 읽어봐야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이 검색 사이트들이 AI 기능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서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거를 DBPR 창에다가 치시면요 가장 비슷한 논문을 그냥 찾아줍니다. 예전에는 키워드 검색으로
응급처치 그러면 응급처치를 넣어야 되고 스포츠 그러면 스포츠를 넣으면은 제목에 저 두 글자가 있는 거가 두서없이 막 나왔잖아. 그게 아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문단으로 만드세요. 한 3개 문단 정도로 3개 문장 합친 문단 하나 정도로 해서 쳐서 넣으면 그 아이디어가 비슷하게 있는 맥락이 비슷한 연구들을 쭉 찾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아졌어요. 요즘 기술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AI 기술을 사용하는 게 요즘 DBPR가 좀 더 좋아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DBPR가 좀 잘 안 썼던 이유, 히스에 비해서 소장 논문 양이 적었어요. 그래서 DBPR을 별로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히스가 워낙 많아서 학술지가. 그런데 정확성이 이쪽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도 중복 검색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다 유료 사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약 맺은 학술지의 논문들만 계약된 거만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 이마트가 삼성 거만 팔고 싶고 롯데마트는 LG 거만 팔고 싶어요. 그럼 그거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네들이 계약을 맺은 학술지 회사들 것만 검색이 돼요. 그런데 모두 다 볼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 구글 검색에서 구글 창에다가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치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학술 검색창이 따로 뜹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핸드폰에도 구글 해갖고 학술 검색 치면 구글 스콜라라고 뜹니다. 스콜라. 구글 스콜라. 이 학교가 인터넷이죠. 자, 구글 창에 여기 구글 학술 검색을 치면 리스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구글이 아니고 구글 학술 검색. 여기에 선생님 예전 방식, 아까 DBPR는 문장을 쓰면 가장 유사한 논문을 한 번에 찾아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예전 방식이에요. 키워드를 쳐야 돼요. 아직도 키워드를 쳐야 되는데 키워드 치면 여기가 좋은 건 뭐냐? 전 세계 논문을 다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초록까지. 그러니까 요약된 부분, 논문 전체를 요약한 초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제 논문을 제가 찾는다고 김두한 치고 치면 자, 제가 쓴 논문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쓴 여기 내가 한두 쳤는데 여기 환도 비슷한 이름도 걸리네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초록만 볼 수 있다는 건 뭐냐? 이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 정도까지는 DBPR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구글이 직접 정리를 해놨던 이 초록까지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거 DBPR에서 볼 수 있어. 아, 이런 논문이 있구나. 그러면은 다시 DBPR로 들어가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본인이 생각을 하신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논문들을 예전에 비하면 제가 공부하는 15년 전에 비하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저가 석사 박사하던 2007년, 9년, 10년 이때만 하더라도 도서관 앞에 모니터 보고 일일이 다 찾아서 원문은 직접 하지도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제목을 써갖고 레터를 써야죠. 그래서 복사해 주세요. 그럼 일주일 뒤에 복사본이 와요. 일주일 뒤에 복사.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편하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야 돼요. 본인이 필요한 논문들을 찾아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거예요. 얼마나 누가 요령이 좋으냐에 따라서 좋은 논문 아니면 논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리스만 믿고 있다가 엉뚱한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세상에 논문이 없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다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서지 정보가 많진 않지만 어떤 논문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건 구글 스콜라입니다. 영어로 치면 한글로 쳐도요. 구글 스콜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논문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외국 논문 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외국 논문 보는 데는 한 달 걸렸습니다.
원본 다 보는데. 왜냐면 복사 신청하면 외국에다가 레터 보내고 그거 허락 맡아서 승인 받아서 그 내가 연구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거 서약도 써야 되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의 논문을 통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학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다가 그 계약을 해서 쉽게 볼 수 있게 그나마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원문은 못 봤어요. 그냥 초록까지만 보게. 근데 지금은 원문 보는 거 구글 스콜라 통해서 이름만 딱 이 제목만 알아내면 그냥 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든 어디든 전자도서관 회원 그 가입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다 웬만하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해외 논문이든 우리나라 논문이든 찾아서 보시면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많으니까 이 방법을 모르시면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는 제가 공부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방법이 없음에도 논문 한 편 쓰는데 외국 논문 100편, 국내 논문 100편은 봐야지 논문 하나 똑바로 쓴다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뭐 최소한 200편의 논문을 봐서 그 지식을 가져서 논문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편리한 방법과 기술을 가진 시대에 계시니까요. 공부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이런 게 쉽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쉽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키워드만 단순하게 넣어서 검색할 거냐, 아니면 영문까지 넣을 거냐, 아니면은 한글로도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 달라진다. 결과값이. 그러니까 검색을 다양한 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키스나 리스에서 검색을 한다. 그래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원문을 못 받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는지를 원할 때는 구글 스콜라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제목으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통하면 국내 논문은 무조건 다 다운로드 되고, 해외 논문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원문 다운로드가 쉽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구글에다가 제목을 검색한 다음에 아까 거기서 뭐 다운로드 하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누르면 바로 그 무료화되어 있는 논문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유료화되어 있는 거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전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외국 논문 보는 방법은. 자, 과거에는 문헌을 탐색해서 연구 문제를 찾아낼 때 보통 그냥 일반적인 문헌 고찰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냥 자, 아무거나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찾아내서 체계적이지 않은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는 무조건 문헌 탐색, 문헌 고찰은 뭐가 이론적 배경을 위한 거든 아니면 양적 연구를 위한 거든 뭐든 간에 무조건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키워드를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키워드에 몇 개의 논문이 나오는지를 양화시키고 수량으로 제시하고, 그 수량으로 제시된 논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내가 원하는 주제랑 가장 합치도가 있는지까지를 설명하는 게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 통계를 쓰는 양적 연구 말고 질적 연구하실 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정리하는 통합 연구를 하겠다. 아니면 인터뷰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문헌 연구를 찾아서 비교 분석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체계적 문헌 고찰이란 말이 반드시 논문 연구 방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일반적 문헌 고찰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이런 단점들 때문에. 과거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주관적인 것도, 질적 연구라 하는 건 주관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는 건데,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질적 연구도 주관적인 것도 결국에 데이터가 모이면 그거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주관적이었던 그 사람들끼리 통일된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보편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생겨서 무조건 체계적으로 수량화시켜라. 질적 연구. 수량화시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들이
질적 연구인데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같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 응급처치와 관련된다면 응급처치 지도 교육 방법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아주 러프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문헌고찰을 한 다음에 질문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교육 시 문제가 된 매뉴얼은 무엇인가라고 명확하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개선 방안이라고 그냥 러프하게 물어보고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그랬어요. 과거의 이 방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명확하게 물어봅니다. 그 교육 방법 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무엇인가요도 러프해. 뭐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교육은 무엇이냐?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대답하라고. 그런 식으로 질적 연구도 완벽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명확하게 찾으려면 문헌고찰도 매우 명확하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의 연구가 우리가 현대사회 100년 동안 너무 많은 연구들이 쌓였기 때문에 러프하게 하는 질적 연구는 이제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반드시 연구를 하는 큰 틀에서의 논리는 존재하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도 다 그 영국식, 일본식, 미국식 교육을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영어로 정리를 하는데, 자, 양적 연구에서는 피코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스파이스라는 질적 구조를 사용합니다.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피코라는 방식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데, 자, 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히 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이나 조사를 할지, 내가 이 연구 대상자한테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것. 그 다음에 무엇과 내 양적 연구의 틀이 만약에, 자, 그거를 하나 열어놓고 볼까요? 처음에 여기, 자, 제목, 자, 스쿠버 다이빙 교육이, 이게 큰 맥락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서의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응급 상황의 대처 능력이 바뀌었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양적 연구예요. 그러면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스쿠버 교육을 받는데 받기 전에 응급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현재의 본인들의 인식,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났더니 응급처치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바뀌었을까를 한 달 뒤에 교육이 끝나고 본 거죠. 그래서 사전 집단, 사후 집단을 비교하게 되는 양적 연구인데, 이때 내가 이 사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지를 만들어서, 자, 평상시 응급대처 사전에 교육하기 전에 응급대처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을 질문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문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걸 끝나고 났더니 응급대처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라고 다시 했더니 바뀌었다. 그러면은 응급처치 교육이 아니어도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의 고난도, 고스트레스의 교육들이 응급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주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양적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들은 반드시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유사한 C가 뭐냐, 무엇과 비교했는가, 사전 사후를 비교한 것도 비교고요. 사전 사후를 못 봤어요. 그냥 영향이 있다만 알아냈어요. 사전을 못 보고 사후만 봐갖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런 교육을 했더니 응급대처에 대한 확고한 사고 인식이 생겼다는 알아냈어요. 근데 사전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할까요? 어떻게 비교할까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사전을 검사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 비교할까요? 연구 논문에서 교육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일반인.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사전사고 또 맞아요. 맞아요. 또 있어요. 유사한 논문에서,
자, 스킨스쿠버가 아니고 다른 교육을 운전교육 다른 교육을 했더니 응급상황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분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분야 그럼 그거를 비교할 수 있죠. 스쿠버 다이빙은 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운전교육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요. 비교되죠. 그래서 논문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논문 챕터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단순하게 사전 사후를 비교한 거는 결과예요. 근데 내 결과를 가지고 다른 논문하고 비교하는 걸 우리가 논문 절차에서 논의라고 합니다. 논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일종의 그것도 실험이에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사전 사후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양적 연구는 반드시 비교가 1대1로 성립이 돼야 돼요. 뭐가 됐든. 그런데 내가 그냥 인식만을 내가 그 범위로 제한했던 그 사람들의 인식만을 했으면 사전 사후든 아니면 다른 대상이 없으니 다른 논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반드시 논의라는 연구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발견한 지식이 정말 쓸모 있는가?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단 간 비교가 안 됐어? 그러면 유사한 논문이라도 찾아서 이 사람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논문에는 이렇게 나오네? 서로 달라요. 그럼 다른 이유가 뭔지를 써주던가. 똑같이 나왔으면 왜 똑같이 나왔지? 결국엔 똑같이 나왔네. 어쨌든 이 이론은 변하지 않아. 내 쪽도 저쪽 분야도 똑같네. 근데 만약이라도 다르게 나왔다면 왜 다르게 나왔는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논문에서의 논의라는 파트예요. 그 부분.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절대로 논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 여기 스파이스는 요 세 부분이 여기 두 결과와 여기 비교 결과랑 이 스파이스 이 세 부분이 합쳐져서 요거가 중요해요. 해석.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엇보다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왜? 아주 특정한 집단만 아주 소규모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여기 예를 들었던 개선방. 만약에 응급처치 교육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왜 개선해야 될지 막 전문가들한테 인터뷰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라고 했죠. 하자. 근데 그 왜 하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다 달아줘야 돼요. 그게 해석이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무엇보다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수업을 할 때마다 대학원에 처음 오셔서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특히 석사 때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논문을 쓰면 왜 이게 방송의 힘이 미디어의 힘이 너무 큰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논문 쓰면서 뭐 몇 년도에 뭐는 어쨌고 해설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의견을 막 쓰는 논문들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대학원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공부할 때 보면은 뭐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거 의미는 뭐다? 그렇게 논문을 안 씁니다. 그거는 그냥 화면에서 시청자들을 자극하는 그냥 방송적인 부분이죠. 논문에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항상 예를 들은 것 중에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 왜 그 주인공 누구였죠? 톰 행크스가 막 그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해석은 어쩌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논문으로 막 하는 얘기들 장면이 있어요. 그나마 역사 논문에서는 그렇게 쓰죠. 일반적인 사회학 분야에서 절대 그렇게 논문을 쓰지도 않고 발표도 안 합니다. 발표도 안 해요. 반드시 이 틀에 맞춰서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실험을 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건 환상이다. 방송이 만들어 놓은 환상. 근데 그 정도 그나마 그렇게 하는 데가 딱 역사 분야, 역사와 관련된 분야들은 그런 식으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긴 하는데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자연과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논문을 진행하지 않는다. 연구를. 자, 그래서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양적 연구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상. 질적 연구는 장소와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해요. 양적 용어는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고 지적 용어는 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질적 용어와 양적 용어는 약간의 구조적 틀이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과 틀이 다르다라는 거 정도. 그런데 이걸 알아내려면 결국에 뭘 해야 되냐? 많이 보고 다른 질적 용어는 다른 양적 용어는 어떻게 썼는지 많이 감상하셔야 돼요. 감상.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독후감 잘 쓰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약도 잘해야 되고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이 한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논문도 많이 본 사람이 많이 잘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은 좀 이상하지만 뭐 꼭 경험이 많다고 논문 그러니까 본인이 현장 경험이 많아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논문을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 이 틀에 넣으려면 어렵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이게 이 틀에 맞는 건가를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결정 지을 수 있는 선택을 내가 명확하게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생기는 건 논문을 수도 없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논문 쓸 때 되면 제 방문을 많이 두들깁니다.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수천 편을 보고 수백 편을 썼거든요. 그리고 수백 편을 어드바이스 해드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저는 이런 주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주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어드바이스를 명확하게 드릴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은 보시고도 헷갈려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니면 이거는 질적연구 해야 되나? 내 주제는 내가 제목은 질적연구 같이 지었으니까 인터뷰를 해야 되나? 근데 막상 보면 이거는 양적연구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뭐냐?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만드는 건 딱 하나지. 논문을 죽어라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질적 피코로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그런 틀에 맞춰서 논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많이 보다 보면 이 논문은 뭘 잘 썼구나, 어디가 잘 되어 있구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데 이거는 다음 연구에서 하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눈에 읽혀져야 됩니다.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논문을 좀 비교해 보자면 스쿠버 다이빙 논문은 명확하게 효과 측정했다. 그리고 구체적 변형을 썼다. 실천적 제안을 했다. 통제 집단이 그런데 부재하다. 통제 집단이 부재하다는 게 뭐냐면 과연 그 인식 수준을 알기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해내는 다른 사회적 환경에 전혀. 그래서 항상 논문들이 요즘 사회학 논문들이 맨날 뒤에다가 근데 이거는 요 집단 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일반 다른 분야나 이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해외에는 절대 그 논문 낼 수 없습니다. 원래 완벽하게 사회과학적 통제를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논문들은 워낙에 논문 쓰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 요 정도의 통제가 부재한 건 그냥 용인해 줘요. 어쩔 수 없다. 워낙에 논문을 써야 되는 직업인 사람들이 많고 논문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니 이런 것까지 다 통제한 것을 A급 논문으로 쳐주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해외 논문들은요. 해외 좋은 학술지에는 보통 투고하고 게재를 받는데 2년 걸립니다. 짧아야 2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냐면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트렌드한 거잖아요. 그 시기에 뭔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현상이거. 근데 2년 뒤가 되면 그 논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아주 국제 유명 사회과학 계열의 학술지들이 2년 뒤에 논문을 내게 만드는 거는 조금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왜냐면 트렌드가 2달마다 바뀌고 석 달에도 바뀌는데 내가 낸 논문이 그 시기에 사회 현상을 얘기한 건데 2년 뒤에 이게 퍼블리시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 국제학술지들도 요즘에는 심사 요건을 조금 간편하게 해서 한 넉 달 정도 만에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넉 달 정도 만에. 근데 그걸 또 빌미로 돈도 많이 받는 학회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내주고 심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심사위원들이 많고 이걸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논문이 발표되면 인쇄료 많이 내세요 하는. 그래서 이걸 또 안 좋게 이용하는 학술지들을 국가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약탈적 학술지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의 돈을 약탈하는. 그걸 핑계로.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학술지는 대체로 2달에서 3달이면 나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다 통제한 거를 통과시키지는 못해요. 왜? 2달, 3달 만에 나와야 돼요. 보통.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전자도서관 들어가서 논문을 보실 때 논문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도 읽으시면서 점차 눈이 높아지실 거예요. 아, 이 논문은 알맹이가 없는데? 뭐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또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 키스에 들어가서 DBPI에 들어가서 제목이 검색되는 것들 보면 위쪽에 제목 위에 KCI 등재, KCI 등재 후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KCI 등재라고 쓰여 있는 학술지들이 조금 더 그래도 레벨이 조금 높습니다. 심사 요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굳이 내용상 난 모르겠다 그러면 제목 위에 검색을 하실 때 쭉 리스트가 나오면 제목 위에 KCI 등재 아니면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KCI 등재 아니면 KCI 등재 후보라고 표딱지가 딱 하나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등재라고 써 있는 걸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더 낫다. 왜냐하면 그거를 학술지들이 스스로 우리는 등재지입니다, 등재 후보지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연구재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학술지들을 평가해서 테스트해서 아 여기는 학술지의 수준이 좀 높네, 여기는 아직이네, 그 정도를 구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재 후보지보다는 논문에 쓸 때 참고문헌은 석사 논문보다 박사 논문, 그리고 학술지는 등재 후보보다는 등재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CI 등재보다는 당연히 SCI 등재를 보는 게 좋겠죠. SCI 등재로. 여기서 또 문헌 검색하실 때 아까 구글 스콜라 들어가면 외국 논문까지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에서 문헌 그 논문에 등급을 매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등급 없습니다. 등급 없는데 국내에서만 존재해요. 이 등급이. 자, 일반 학술지, 일반 학술. 그 다음이 등재 후보, 뭐 KCI 등재 후보. 그 다음 등급이 KCI 등재. 그 다음이 에스스코 퍼스라는 등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국제, 여기는 국내고요. 여기서부터는 국제입니다. 스코퍼스. 그 다음이 SCI 2급. SCI 2급. 그 다음에 SCI. 이거는 익스펜드도 확장했다. 조금 평가 기준을 조금 낮게 해서 SCI는 아닌데 SCI 2급이라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CI급은 뭐냐? 뉴스에 보시면 엄청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나 과학자가 사이언스지에 등재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 네이처 사이언스가 2급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진짜 SCI급 논문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보통은 다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랑 동일하게 SSCI. 여기는 과학 연구고요. 여기는 사회 과학 연구입니다. 소셜 사이언스, 그냥 사이언스. 그러니까 자연 계열이라고 보면 되고 사회과학 계열인데 자연과학 논문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연구 방법이 까탈스럽고 아주 증명을 명확하게 했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등급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회과학이 저절로 등급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자기네들도 SSCI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논문들은 검색이 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가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 영문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하시면 거기서 검색되는 학술지들은 전부 다 최소한 6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6급.
B급에 들어가. 그리고 그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구글의 학술 검색과 같은 창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이 되는 연구자나 학교나 학술지의 수준은 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15년 동안 논문 쓰면서요. 딱 4편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딱 4편 있어요. 딱 4편. 그 중에 A급 이 정도에 속하는 건 그 중에 2편이에요. 딱 2편 있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고요. 그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좀 저는 못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등급의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논문 쓸 때 석사 논문이니까 나도 석사 거 봐야지 쉽게 안 됩니다. 왜? 석사 논문은 제가 OT 때 말씀드렸는데 석사 논문은 분명하게도 컨셉이 다릅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셔서 본인들께서는 각자 진짜 나의 영혼을 갈아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지도 교수가 보고 있는 건 뭐냐? 이 원생이 논문을 쓸 줄 아나 모르나만 봅니다. 쓸 줄 아나 모르나. 박사 논문급에 가서야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구나 안 만들었구나를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도교수는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본인 딴에는 새로운 지식이야 라고 했지만 지도교수님이 석사 논문 딱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석사 논문들을 참고문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거긴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그 석사 논문도 결국엔 누군가의 박사 논문 오리지널 참고문은 있고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석사 논문 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오리지널 논문 보는 게 낫겠어요? 오리지널 논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말 이 주제로 누가 나랑 유사한 주제로 쓴 사람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박사 논문하고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서만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내가 생각하는 주제랑 비슷한 게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품질이 이쪽보다는 떨어진다는 게 명확하게 평가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술지는 등재 이상 그리고 석사 논문을 쓸 때이더라 하더라도 학위 논문을 보고 참고를 한다 했을 때는 박사 논문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읽다 보시면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차이가 특히나 학위 논문에는 이렇게 100편 이상 자기가 주제를 하나 잡으면 수백 편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문제를 잘 잡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학위 논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론적 배경이라는 순서. 그거는 이미 나랑 유사한 주제로 쓴 논문을 쓴 사람들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 사람들의 이론이 있어서 내 논문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 이론적 배경을 쓰려면 다른 석사 논문 봐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박사 아니면은 저 등재지 이상의 등급을 써야지만 사용하셔야지만 충분한 이론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게 관례적일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학술지들은 이론적인 게 탄탄하다. 이 학술지들은 그래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통제를 잘해서 뛰어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이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기준에 합당한 점수를 받은 학술지들이 등급을 받은 거니까 이쪽이 훨씬 좋겠죠.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그런 거라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등재 후보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할 수 있다라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논문 3편을 보시다 보면 거기서 발견되는 틈이 있습니다. 자, 스쿠버 다이빙 논문은 교육의 효과는 증명했지만 어떻게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틈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거를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되겠죠. 일단 이거를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받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 방법을
이쪽 집단한테는 이런 방법, 이쪽 집단한테는 이런 방법. 내용은 같은데 방법만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틈을 파고드는 논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노인 관련된 연구에서는 자 제공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는 밝혔지만 노인 당사자한테 물어본 적이 없다. 노인 당사자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상을 바꿔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유소년. 자, 여러 종목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왜 수영만 유독 안전 관리가 잘 되어 있을까라는 해석이 부족하다. 해석이 부족하다. 평가가 부족하다. 비교가 부족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틈을 발견하면 그 다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논문을 준비하실 때 문헌 연구가 아주 지지부진하고 생각보다 지겹고 짜증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뭐 안전관리, 응급처치와 관련된 논문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주제든 뭐 다른 과목을 배우시면서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작업은 유사 논문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읽고 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많이 읽으다가 교수님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방법 모르잖아. 방법 좀 배워봐. 그러니까 남의 걸 많이 벤치마킹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벤치마킹은요 2차적 문제고요. 첫 번째는 내가 주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주제가 새로울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된 건가 업데이트 된 걸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이 논문들이 가진 틈만 찾아내면 쉽게 나의 연구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제가 OT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논문이 진짜 많습니다. 웬만한 아이디어, 웬만한 이론은 이미 다 등장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 와중에 학위를 따라와서 새로운 논문을 써야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유사 주제 분야 검색하셔서 비슷한 논문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 뒤에 딱 펼쳐갖고 재원에 이 연구는 여기가 안 되어 있다. 그것만 읽어보셔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아니야 다 읽어보고 내가 선택할 거야. 틈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읽어보시면 틈을 직접 틈을 골라낼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시면 좋죠. 근데 그거가 안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맨 뒤에 재원으로 가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안 써놓고 재원이라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논문 잘못 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심사들이 조금 관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원래 연구 방법론 모든 우리 학교 교재, 대학원 교재에서 연구 방법론이라고 써있는 교재들을 보면 재원은 분명히 뭐라 하느냐 향후 연구,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반드시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3개의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그 논문들의 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기술적인 거예요. 검색 잘 하셔야 되고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맨 뒤로 가서 재원을 보면 그 사람이 이미 적어놓은 틈이 있으니 그걸 내가 바로 그냥 벤치마킹해도 된다. 찾아내기 힘들면 그 방법도 방법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추상적이지만 훌륭한 연구는 훌륭한 질문을 선생님들 학교 나오실 때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요즘 기계가 좋아졌잖아요. 저는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제일 좋은 게 그리고 GPT 생기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무조건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냥 녹음합니다. 바로 녹음 키고 음성 바로 들어가잖아요. 글자로 녹음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글자를 바로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만 생기면 계속 혼자 떠들어요. 운전하면서 그러면 그거 다 모아놨다가 하나하나 적고 관련 키워드 해갖고 검색해서 하면은 다음 달엔 못 써야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절대로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이게 논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안전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안전 전공 논문들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박영만 교수님하고 예를 들자면 아까 제 이름 쓰니까 다른 사람 이름도 섞여 나오는데 자, 볼까요? 여기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코로나가 진행인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 아니면 또 쭉 내려가 볼까요? 또 뭐 있었는지. 안전하고 관련된 게 몇 개 있는데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박영민 선생님과 이름을 같이 써요. 최근에 나온 것도 한 두세 편인데 아직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업로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안전관리 영향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 품질도 있다, 뭐 가격도 있다, 뭐 아니면 인테리어도 있다 되게 많이 있는데 결국에 뉴스를 맨날 보다 보니 노란 차에서 애들이 폭삭 쓰러져갖고 사모님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도장이 망한다 라는 뉴스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 안전관리 영향이 결국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하지? 메모 한 번 해놨다가 나중에 문서 찾아보고 논문수. 여기 또 최근에 나온 건 뭐가 있냐면요. 보통 이거네 이거. 태권도장의 안전 서비스 품질 관리가 직무만 요구하고 사범님들한테 아니면 스포츠 학원의 강사들한테 안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노란 버스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이잖아요. 나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전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가 스트레스 받아서 직무 만족에 도움이 줄까?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잘 된다면 스스로 열심히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공부를 하다 아니면 뉴스 듣다가 탁 나오면 그냥 카톡 틀어놓고 받아쓰기 그냥 기능으로 막 말합니다. 그러고 메모해놨다가 학교 도착하면 바로 전자도서관 들어가서 유사 논문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근데 그 유사 논문 찾는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근데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한 거를 스마트폰이 받아쓰기 해놨잖아요. 그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DBP에다가 넣으면 가장 비슷한 논문 아니면 선행 연구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준다고. 그럼 시간이 엄청 줄어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그냥 막 녹음하세요 그냥 받아쓰기 기능. 그러면 안 까먹어요. 굳이 연필 없어도 돼요 이제. 그거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논문 쓰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이런 행동이 뭐냐? 내가 논문 주제를 잡는 첫 번째 방법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문헌을 많이 본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야. 문헌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디어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틈을 찾아야 돼요. 아이디어가 새로운 거 같지만 이미 다 논문 있다고요. 웬만해서. 그럼 그 틈을 찾아야 되니까 논문을 보셔라. 그리고 논문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틈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시고 그러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수업의 컨셉 주제는 이런 걸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